everybody? How are we today? Good. 네, 좋습니다. 네. 다들 에너지를 느끼시는지요? 좋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한국에 온 것은 이번에 벌써 한 4번, 5번 되는 것 같은데요. 벌써 한 6년 전에도 왔었는데 그 당시에도 또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도 제가 여러 차례 초대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제가 요청받은 주제는요, 블록체인의 과거, 현재, 미래인데요. 여기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결국은 제 자신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2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주로 제가 저널리즘을 통해서 블록체인에 관여를 왔습니다. 물론 사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업다운 향상이 있죠. 이와 관련하여서는 항상 우리가 변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사실 이 기술 자체가 우리 금융 시스템의 핵심, 또 우리 거버넌스의 핵심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괴적인 기술이다라고 한다면 변동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여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르헨티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 지국장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아르헨티나는 정말 이 금융위기가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인플레도 있었죠. 항상 인플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급변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가 보기에는 신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정부도 안 믿고요. 심지어 화폐도 안 믿었습니다. 그 후로 제가 2009년에 아르헨티나 떠나서 뉴욕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리만 브라더스라는 곳에서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신뢰 부족이죠. 제도에 대한 신뢰 부족. 그것이 바로 그 당시 문제의 핵심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어떻게 보자면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금융 시스템도 그렇고 거버넌스 시스템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이에 대해서는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루는 제라미 알레어라는 분의 저녁 초대를 받았는데 아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서클이라는 그 당시에는 작은 스타트업의 대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비트코인 월렛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저널리스트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있다. 저녁 같이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수학에 기반한 그래서 불변의 진리를 토대로 한 화폐가 있었다면 예를 들면 정부에 있는 사람을 믿는 대신 이런 화폐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상황이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라서 그때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 동료인 볼 비냐와 제가 비트코인을 정기적으로 취재한 최초의 주류 언론인이 되었고요. 저희는 이 비트코인의 시대라는 책도 함께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마운트 곡스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마운트 곡스 사태가 터지게 되었죠.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최초의 FTX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결국 우리가 우리 업계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운트 곡스 같은 경우는 규제도 잘 안 됐었고 또 운영도 굉장히 안 좋았었던 중앙화된 거래소였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결국은 개인이나 또는 회사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다시 한번 신뢰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제가 이 당시에 기자였었고 그런데 어쨌든 이 마운트 곡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가격이 폭락했었다가 또 급등했었다가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는 굉장히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었었죠. 그러면서 또 그 당시에 또 비탈릭 비타린이 또 스마트 컨트랙 같은 완전히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이런 퍼미션리스 시스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요. 그래서 퍼미션 시스템을 원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우리가 기업형 블록체인을 만들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머스크사 같은 곳에서는 일종의 해운용 블록체인을 이용하기도 했었었고 또 그리고 DTCC 같은 경우에도 이런 퍼미션 모델을 토대로 또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중개자를 신뢰해야만 됐었고 결국은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혁신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개방을 해서 퍼미션 리스로 만드는 것이 취지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확장성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블록체인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저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떠나서 MIT에 가서 이때는 예를 들면 뭐 리얼월드 에셋이라거나 또는 DPM 프로젝트 것을 하면서 굉장히 신이 났었는데 그럼에도 스케일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랬는데 한 업계가 바로 이 이더리움을 사용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ICO 분야였었습니다. 예를 들면 BRC20 토큰 같은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2017년, 2018년도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었었죠. 그렇긴 하지만 결국은 이때도 다시 한번 가운데 있는 중개자를 믿어야만 됐었고 그러면서 결국은 버블이 터지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비트코인이 19,000에서 그 당시 한 8,000 정도까지 폭락을 했었었죠. 그런데 사실 또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이러한 버블을 계속 보게 되면은요. 또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투기가 발생을 하죠. 사실 또 이렇게 하면서 혁신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와 관련된 자본이 쌓여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혁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닷컴 붐 때 보았었죠. 2000년대 초반에 그 당시에 또 닷컴 쪽으로 돈이 폭발적으로 유입이 됐었던 겁니다. 사실 다들 손실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혁신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글,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이후에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에서도 지금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투기가 있다, 버블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돈을 잃기도 하지만 벌기도 하죠. 또 그러면서 동시에 또 새로운 자본을 열어 제껴서 그래서 우리가 또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블록체인 분야에서는 오픈소스 코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픈소스 코드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혁신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시장에서 결국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그만큼 또 혁신이 더 싸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예를 들면 카다노라거나 알고랜드, 니어, 솔라나 같은 것이 새로 등장하게 됐었고 그 다음으로는 또 레이어 2도 등장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부여해주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가 또 NFT 붐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은요, 이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 같은 것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DeFi 서머라고 부른 것이 있었었죠. 금융 시스템이 퍼미션리스 모델 위에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이를 통해서 또 새로운 유동성을 유입을 하고 또 담보 같은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흥미진진한 시대가 다시 한번 도래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 발생했던 일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시대 때 또 한 번의 호황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에게 있어서는 또 사회에 있어서는 큰 위기였었는데요. 또 이 당시에 저는 또 MIT를 떠나서 다른 프로젝트 즉 코인데스크에 근무를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컨센서스라는 기관의 의장으로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컨센서스에 오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했던 일이 오프라인으로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이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초창기 기억해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었습니다. 이때 최저점 약 3,000이었던 것 같은데요. 도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결국은 호재로 작용을 한 것이 이런 노마드형 그리고 또 온라인 중심의 어떤 트렌드가 퍼져나가면서 블록체인과 잘 부합을 했고 그리고 또 엄청난 양의 자금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 연준의 양적 완화도 있었고 이 모든 자금이 결과적으로는 블록체인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아마 7만 정도까지 피크에 도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또 한 번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MIT에 있을 때 게리 겐슬러와 함께 일을 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굉장히 좀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매도가 있었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더해서 참 세간에 이목이 많이 집중되고 관심을 많이 받았던 어떤 실패 사례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난 4년 동안 미국이 특히나 이런 강경한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동안에 저희가 다른 국가에서는 규제적인 명확성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EU의 미카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그랬고 마운트 곡스의 그런 사례로부터 많이 배우고 그 이후로는 또 신뢰
신뢰 가능한 많은 규제를 시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이 참 이런 금융 서비스 부문의 선도주자로서 자리 잡았고 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도 이 부문에 새로운 그 규제를 도입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엘살바도르 같은 국가들이 이런 비트코인을 합법화시키고 그리고 또 준비금으로 활용하는 등 많은 혁신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굉장히 널리 알려진 이런 샘 뱅크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을 한층 좀 진화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샘 뱅크먼들이 이제 풀려났다가 다시 구속이 되었는데 바이낸스에 또 문제도 있었고 하지만 이런 변동성과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런 개인들이 중요한 리더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이 기술의 핵심 그러니까 수학과 산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시스템에 기반한 컨센서스를 믿어야 한다는 것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표를 제가 만들면서 2주 전에 만들었는데요. 아마 업데이트를 했어야 됐겠는데요. 이해하시죠? 지난 2주 동안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미 굉장히 오래된 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9만이 되었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이 기술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졌을 때 그 근본적인 아이디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디핀 그리고 태양광의 마이크로 그리드 그리고 또 재산권과 부동산을 또 토큰화시키는 것에 좀 많이 관심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그런 기술적인 역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류의 어떤 금융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있는 것이죠. 그 블랙록 같은 기업들 또 피델리티 같은 자산 운용사들이 앞다투어서 ETF를 만들고 있고 또 규제적인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리스테이킹도 그렇고 이더리움이 기반하고 있는 그런 지분 증명 기술 이것을 더 진화시켜서 새로운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한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굳이 어떤 인간 간의 그 취약한 커넥션을 만들지 않고 이런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AI와의 그런 융합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코인데스크 역시 많은 굴곡을 겪고 이런 블리시라는 회사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 초에 코인데스크를 떠나서 이제 5월까지만 컨센서스 회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DIAS라는 그 분산형 AI 협회 협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산형 기술과 AI의 융합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에 대담에서 이어질 대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AI가 우리의 킬러 예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활용 사례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데이터를 소유하고 제어하고 그리고 집단으로서 시스템을 소유하고 그리고 이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이 시스템에 대한 의존성을 그리고 중앙 기관이나 중개 기관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조금 오래돼서 그 선거 결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선거는 이미 치러졌죠. 그리고 그 어떤 영향이 있었겠느냐 사실 그 영향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규제 완화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혁신과 발전이 이어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겠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장기적인 그 현재 정책 프레임워크의 영향력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봐야 할 것이고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이 가치들을 소화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에이전트 그리고 웨어러블 그리고 IoT 블록체인 디핀 서비스들 이런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 가치의 인터넷을 창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우리의 데이터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자기 주권을 갖는 그리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런 거대 플랫폼에 굴복할 것인가입니다. 이 슬라이드도 마찬가지로 제가 2주 됐는데 좀 오래된 정보 같네요. 지금 6대 플랫폼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데 모두 결합해서 봤을 때 지금 상위 6개 기업이 16조, 17조 달러라는 규모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로 대표되는 대기업들입니다. 이 대기업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어떤 통화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이 거물들과 어떻게 대항해서 경쟁할 수 있을까입니다. 지금 엔지니어링 문제들도 있고 UI, UX 우리가 넘어야 될 과제들도 있고 이런 크로스체인 문제들 그리고 디지털 자산 여러 가지 유형들 헤쳐나갈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일종의 이른바 부족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혈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죠. 이런 서로 간의 토큰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내가 낫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경쟁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금 조달이나 이런 표준 수립을 할 때 이런 보다 더 큰 몸집이 큰 대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협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이런 업계의 협업 필요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언제든 오셔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이서구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고 대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이클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UDC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우리 업계의 성장의 최전선의 증인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업계에서의 사고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년 넘게 발생했었던 일에 대해서 또 스토리를 들으니까 정말 너무나도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20분이라는 시간은 참 턱없이 부족할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강조를 하셨던 점이 위험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고도로 중앙화된 인터넷 시스템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죠. 그러면서 또 제3세대 인터넷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웹3의 채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제가 보기엔요. 블록체인 전부터도 우리가 당면했었던 한 가지 어려움은 결국은 이제 기존 시스템과 관련된 것인데요. 예를 들면 메타, 페이스북, 구글 등과 같은 것인데 이러한 시스템들과의 문제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이런 편리성, 이런 시스템의 편리성을 떠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라거나 또는 이 데이터 같은 것을 흡수를 해서는 나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 또 예를 들면 크립토 전문가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은 페이스북의 고객이 아니라 여러분은 페이스북의 제품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들이 여러분의 데이터를 가져다 쓰는 것이고 또 여러분을 조작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경제를 만드는 것도 건전하지 않은 방식이고 또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이러한 것은 굉장히 건전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또 관련하여서 우리의 가장 큰 싸움이라는 책도 쓴 바가 있는데요. 결국 여기서부터 탈피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물론 이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나쁘다, 우리 사회에도 불리하다라는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다, 나는 감출 것이 없다, 내 프라이버시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물론 이것이 좀 바뀌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이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또 내 친구들이 다 페이스북에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웹3 채택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은요. 그러면 단지 어떤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서 쓰게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재미있어야 되는 거죠. 쿨해야 되고 그리고 몰입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또 나중에 AI도 말씀드리겠지만요. AI가 또 여기에서 많은 것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웹이라고 한다면 웹 3.0이라는 말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옛날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웹 자체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AI 에이전트가 우리 대신 움직이면서
또 예를 들면 뭔가를 거래를 하고 옷을 사주고 여러 가지를 다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기계가 내 대신 행동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계는 물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러한 경우에는 웹사이트가 필요 없는 겁니다. 인간이 읽는 언어가 아니라 기계가 읽는 언어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웹 자체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가지 기회가 있는 것이요. 결국은 사람들이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AI 에이전트, 나 대신에 뭔가를 해주는 이런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보자면 결국은 정말 나의 대리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정말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인가 결국에는 이 데이터의 기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그러면 제가 사실 들은 이야기는 웹3 서비스 제공사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큰 어려움은 이용성이다. 뭐 UX라거나 UI 같은 건지 이러한 것이 아직은 굉장히 불편하다. 웹3 서비스 쓰는 데 있어서 UI가 아직은 불편하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AI 에이전트가 AI 대리인이 우리와 웹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인가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인데요. 굉장히 적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UX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크로스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데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웹에서도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면 구글이나 이제 이런 곳에서 컨택 리스트를 가져다가 스포티파이로 바꾸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플랫폼 사이에서는 인터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각기 다 사일로이고 각기 다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호환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프로토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서로 간에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보자면 이것은 우리 생각의 문제인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고 또 뭔가를 우리가 다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AI 에이전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컴퓨터는 상관 안 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복잡한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대한 해법은 이런 프로토콜을 서로 간의 호환성을 갖추도록 하자, 크로스체인 가능하도록 하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그대로 놔두고 AI 에이전트가 그냥 이러한 모든 것을 알아내도록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런 AI의 주제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센서스에서 의장으로 근무하셨던 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컨센서스에서의 그 경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때 어떠셨나요? 네, 제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에도 암호화폐 시대라는 책을 썼었고 그리고 또 그 후에도 한 권을 더 저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마 합의 알고리즘이 4개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컨센서스라는 것을 우리 업계의 어떤 길을 묘사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표현을 하기에 일종의 어떤 나침반 테스트랄까요? 그런 것을 표현하는데 좋은 그 수단이라고 사용을 했고 그때 컨센서스는 저희가 아마 한 5,000명 정도의 조직이었고 뉴욕에 기반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그때 코인데스크가 광고 매출이 많이 줄어들어서 매출을 다양화하고 싶어서 그때 이제 더 이상 리그나 그 마이닝 관련된 장비를 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다양화하기 위해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DTCC와도 이야기를 하고 또 시티뱅크가 들어와서 저희 컨센서스를 초반에 투자 지원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시티뱅크 측의 좀 모험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 후에 저희의 관계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지만 아무튼 그게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15,000명, 그 다음에 4만 명, 그리고 2018년에 아마 8,000명 정도가 저희가 뉴욕 힐튼에서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확장성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컨센서스 자체의 확장성 이슈. 막 다 끼어서 좀 힘들었었는데 그때 그 주차 공간도 많이 없었었고요. 저희가 람보르기니를 2대를 막 꽉 맞게 놨어야 됐었고 그때 잡지에 기사도 났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 운영을 못한다고. 그런데 그때가 저희의 피크였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하락세를 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죠. 제가 그때 코인데스크에 근무를 하고 있었었는데 더 이상 라이브 행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두 온라인으로 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2022년이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오스틴에 갔었습니다. 뉴욕에서 나와서 오스틴에 갔는데 2만 명 정도의 직원이 있었고, 저희가 이뤄낸 일들에 대해서 정말 큰 자부심을 가졌고, 그 행사 마치고 다음 날 아침에 핸드폰을 켰는데 제일 먼저 본 게 셀시우스, 잘 아시죠? 그때 이제 대출 플랫폼이었었는데 이제 그때 그 withdraw를 캔슬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라고 해서 그때 문제가 이런 위험들이 퍼져나가고, 또 코인데스크에서 FTX의 또 파산에 대한 그 뉴스도 나오게 되었었고, 그래서 이런 굴곡의 역사를 저희가 항상 함께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이런 행사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우리가 굉장히 서로 간에 좀 경쟁을 많이 하지만 이럴 때는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모두의 잔치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가 좀 의기투합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이 행사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커뮤니티도 구축할 수가 있고 또 개방적인 대화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더 안정적인, 그리고 더 매끄러운 그런 오퍼레이션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컨센서스도 결국 이런 연결을 위한 조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지난 몇 년 동안 UDC를 계속해서 개최해 왔는데요. 저는 매년 이제 주제가 달랐습니다. 또 처음에는 저희가 POW 대 POS라는 주제로 했었었고, 그리고 또 NFT의 보상이라는 주제도 다뤄봤었고, 오늘은 이제 RWA인데요. 실물 연계 자산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항상 새로운 뜨거운 떠오르는 토픽들이 있고 그런 토픽들이 매번 바뀌죠.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연례 행사이다 보니까. 그런데 또 다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년 빠르게 트렌드가 바뀌는 산업은 또 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크립토의 시간이, 이런 주기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얼마나 짧은지를 다시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업계에 몸담은 12년 동안만 해도 정말 너무나 많은 급격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Very conveniently, 네, 그러면 또 아주 편리하게도 오늘 UDC가 사실 미 대선 이후에 개최가 되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도 꼭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네, 원하시건 원치 않건. 네, 사실 이 대선이 어떻게 보자면은 이 방 안에 있는 코끼리 같은 것이죠. 물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코끼리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물론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우리는 이미 또 차기 대통령의 영향을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이러한 여파도 잠시 이어지고 끝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인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 규제, 이제 예를 들면 지난 정부에서의 규제, 또 여러 가지 제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 최소한 미국에서는 상당히 좀 해로웠었습니다. 많은 금융기관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런 준수 문제 때문에, 법 준수 문제 때문에 결국 좀 많이 주저했었는데, 이제 이러한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류 기관들, 예를 들면 은행들 같은 기관들도 여기에 많이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자본이 새로 유입이 되면서 결국은 더 큰 시스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모든 희망을 하나의 기관이나 또는 하나의 사람, 이게 샘 백만 프리드 이건 간에 마운트 곡스 이건 간에 도널드 트럼프 이건 간에 한 곳에만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들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 구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취약하지 않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무엇도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들이 정부에 들어가는 것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도 같은 문제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기술을 믿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부터 트럼프 2기 끝날 때까지
이 세계가 또 굉장히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변혁적인 기술, AI 같은 변혁적인 기술이 또 한 대통령, 이런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등장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저는 그 어느 후보도 AI의 안전성을 이렇게 담보하겠다, 저렇게 담보하겠다, 또는 우리 지구를 위해서 AI를 긍정적으로 혁신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일자리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옛날의 문제는 해결을 했다. 예를 들면 크립토와 관련된 규제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데 미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아직까지 남겨진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문제도 결국은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것 자체가 정답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여기에서의 정책 방향에서도 결국 이 AI와 블록체인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또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블록체인과 AI라는 주제입니다. 이 둘 사이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사실 또 사람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블록체인이 미래를 바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또 AI를 이야기합니다.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본질적인 위험이나 위협, AI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이나 위협,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러한 식으로 다 나눠서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좀 어리석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인간이란 결국은 우리가 좀 분류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하는 것인데 근데 AI가 블록체인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기술적으로 다른 것은 맞습니다만 그런데 또 이런 여러 벤처 캐피탈들 같은 경우에도 웹3 버블이 터지게 된다면은 나는 더 이상 웹3엔 투자하지 않고 AI에 투자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이 두 개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왜 두 개가 다르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결국 웹2에 대한 사고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웹2라는 것은 권력의 집중입니다. 중앙화된 신뢰받는 기관의 권력을 집중한 거죠. 메타, 알파벳 같은 것들이죠. 이러한 같은 기관들 여기에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들인데 여기에 집중이 되었었던 겁니다. 이들이 부자라서가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데이터를. 사실 디지털 시대에서는 데이터가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기는 족적, 나의 팔로워들, 또 내가 온라인에서 연결하는 모든 사람들 이러한 것이 결국은 나라는 사람의 표현인 거죠. 나의 데이터는 나라는 인간 자체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6개 플랫폼이 이것을 다 소유하고 이거를 조작하고 내가 알지도 못한 방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하여서도 책을 쓰게 된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청소년들 자살률이 과거 대비 훨씬 더 높아졌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뭐 SNS가 나쁘다, 인터넷이 나쁘다 그 문제 자체라기보다는요. 모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와 관련된 인센티브라는 것은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올바른 모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에서 인센티브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 블록체인이 작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고요. 이 구조는 분산된 소유권입니다. 이걸 토큰화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굉장히 넓게 가져가는 거죠. 우리가 공동으로 가진다라는 것이 더 좋은 거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웹2 기술을 가져다가 사실 또 이것도 AI인 겁니다. 알고리즘이죠. 예를 들면 페이스북 또 구글 같은 것들 이런 것이 알고리즘 검색이죠. 그냥 사람이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 정보를 우선적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알고리즘 세계를 가져다가 좀 더 빠르고 더 넓은 그러면서도 더 위험한 세계로 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웹2 구조를 가져다가 또 이게 사실 가장 어리석고 가장 위험한 그러한 구조인데 왜 이것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 경제에서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연산 능력에 대한 소유권 분산 이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내 데이터가 어디로 가는지 추적할 수 있는 것. 내 데이터가 어느 게 어디로 가는지 어느 모델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이 되는지 발전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쉽진 않죠. 왜냐하면 AI라는 것이
굉장히 방대한 연산 능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엄청난 그런 칩을 만들고 또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블록체인에서 이걸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산형 연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용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장점은 이 사람들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 파격적인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시스템이 연산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우겨 넣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델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오픈 AI가 하고 있는 뭐 LLM 같은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연산 능력을 확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식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AI 시대에는 페이먼트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AI가 다른 AI하고 어떠한 식으로 거래를 할 것인가 정산을 기다릴 것인가. 예를 들면 월요일에 은행이 문 열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산한 다음에 5시까지 거래해야지 이렇게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AI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거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투명성이 반드시 필요하죠. 여기에서 또 스마트 컨트랙이 제가 보기에는 이 AI 에이전트들의 등장에 있어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근본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봅니다. 자, 그렇다면 AI 에이전트를 생각해 본다면 이게 어떠한 방향으로 갈까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을 10억 개를 만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모두가 다 AI 에이전트를 가진다. 한 개 이상 가진다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연산 활동이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통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결국은 이러한 연산 능력도 엣지로 다 분산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디바이스, TV, 아이폰, 갤럭시 모든 것이 서로 간에 다 대화를 하면서 로컬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집단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토큰화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같이 공유할 것인가? 아니면 빅세븐이 이것을 소유하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이러한 에이전트가 또 우리의 에이전트라고 한다면 또 뭐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들은 정말 우리의 대리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블록체인과 AI를 서로 접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만 이제 컴플라이언스 관련한 질문 짧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점점 더 주류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정행위 감지 시스템이라든지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희 두나무나 하나은행과 손을 잡고 협업을 통해서 이런 AML, CFT 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이렇게 확대되고 진화하면서 이것이 또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이러한 대대적인 IoT와 블록체인과 AI가 융합된 세상을 논의할 때 이런 프라이버시와 신원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AML과 KYC의 의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조금 창의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의 세상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연결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주권 신원이라든지 KYC 어떤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온체인으로 좀 가져와서 영지식 증명이나 프라이버시를 조금 이 안에 녹여낼 수 있다면 편입을 시킬 수 있다면 물론 누군가가 이제 내가 주장하는 사람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거를 다른 그 나머지 세상에 우리가 중개를 이른바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 모델만 제대로 구축을 할 수가 있다면 규제 기관들도 만족하고 은행들도 만족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죄송하지만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너무 좋은 인사이트 감사드리고 또 경청해 주신 청중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